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확연히 달라진 투심을 맛본 오늘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밤사이 미국 소비자 물가가 튀어오르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1%대 강세를 나타내면서 어느덧 2,580선 고지 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기관이 지금 매수세를 견인하고 있는 장이죠. 연일 빨간 불을 켜는 증시, 오늘도 경주마에서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스피 기준으로 이건희 대표님 네. 사흘 연속 상승세입니다. 사실 대외 환경을 보면 이렇게 잘 나갈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투심이 꽤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반적으로는 작년에 우리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은 좀 제가 원하던 그림대로 가고 있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은 네. 조금 천천히 옆으로 좀 답보 상태를 보이고 국내 시장은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 최악을 찍을 거다라는 게 통계상으로 그때가 제일 주가가 좋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올해도 1월 달에 갑자기 이제 1, 2월 달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세 압력을 넣고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물론 철강 쪽은 나왔지만 철강이 또 주도주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그닥 피해가 있지 않은 상황이고 아직은 3월 이후에나 우리 시장에서는 아마 반영이 되지 않겠나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직은 좀 안심을 하고 있는데 관세가 결국엔 협상용이지 않겠냐라는 그런 대세가 나오면서 어제 미국 시장도 CPI가 일시적으로 좀 높아진 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일시적으로 좀 튀었다라고 보는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물가는 안정화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결국에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 그런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엔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기관들 입장에서도 지금 자리에서는 그닥 그렇게 좀 우리 시장이 나쁠 만한 요소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물론 이제 약간 일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섹터들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바닥권에서 순환매를 돌면서 다시 한번 조선 방산 쪽이 올라오고 있고 여전히 반도체는 잘 버티고 있는 중이고 오늘 또 2차 전지까지 반등을 좀 보여줬는데 돌아가면서 올라오는 모습 화학주들도 오늘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 걱정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좀 특이한 장세 그다음에 대형주와 섹터의 일부 종목들 이런 것들 테마주들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좀 이어지는 거는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 대표님, 지금 거래 대금도 꽤 많이 늘었어. 오늘 코스피가 16조. 오랜만에 이런 식의 거래 대금을 본 것 같은데 확실히 투심이 좀 깨어서 막 위로 올라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장이에요. 그렇죠. 지금 사실 120,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사실 그런 걸 좀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일봉상으로 봐서 121선을 좀 봤을 때도 항상 역대의 그 차트를 보게 되면은 121선을 과연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보는 걸 좀 저는 항상 좀 유심히 좀 보곤 하는데요. 항상 121선 부근에서 저항을 많이 받고 거기서 미끄러지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는 했는데요. 오늘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면서 이전에는 코스닥이 지난주에는 좀 강세를 보였고 이번 주에는 이제 코스피가 다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순환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테마성 위주의 어떤 아직 실체가 없는 그런 종목들 섹터들이 좀 많이 올랐다고 하면은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도 좀 많이 올라와 줬고 특히 이제 자동차, 뭐 2차 전지, 뭐 화학 뭐 다양하게 좀 올라온 뭐 그런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어제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 그리고 의약품 이 두 개의 섹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관세에 대해서 그런 거를 조금 이제 면제해주겠다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좀 가장 큰 수혜를 좀 받아볼 수 있겠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그 부분에서 많이 나온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좀 외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잘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처음에는 대형주가 좀 올라오다가 그 다음에는 중소형 종목들이 계속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지속적으로 차트가 이제 지수 대비해서 삼성전자의 차트가 더 많이 내려가는 그래서 오히려 지수를 영향을 더 깎아먹는 그런 영향을 좀 보였었는데 네. 올해는 좀 양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1월부터 해서 오히려 지수 영향보다 지수의 어떤 변동보다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더 커지면서 어찌 보면 이제 삼성전자의 덕을 보고 있는 그런 지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CPI 지수가 이제 나왔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은 이제 향후에 관세를 더 어찌 보면 이제 좀 핸들링하기 좀 어려울 것 아니냐 이런 그런 측면에서 한국 증시에 좀 더 영향이 좀 긍정적으로 좀 미친 것으로 보여서 좀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온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이제 120선을 넘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향후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귀가 솔깃할 만한 낙관적인 전망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 지금 기관이 상당히 매수세를 견인하고 있거든요. 연기금 계속해서 사고 있죠. 이 전반적인 뭐라 해야 될까요? 좀 그 물 들어왔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연기금이 매수에 분명히 이제 바닥을 좀 만든 경향이 있고 최근에 이제 우리 증시의 경향을 보면 과거와 다르게 지난번 사이클 때도 마찬가지지만 바닥에서는 연기금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금이 매수를 하고 1차 반등 이후에 외국인들은 주로 이제 2차 반등 때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도 이제 그런 모습은 좀 보이고 있다. 어제 이제 CPI 지표 발표 이후에 나스닥이 1% 이상 하락하다가 장중에 플러스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CPI 지표가 발표되고 여기에 그 금리나 금리와 관련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기술주가 오히려 낙폭을 회복하면서 상승 전환했다라는 부분이 오늘 우리 증시에도 투심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좀 줬다 이렇게 보이고 관세 영향이 이제 점점점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는 좀 흩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이제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호 관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이제 매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증시의 주체는 분명히 연기금이 맞지만 사실 외국인 수급을 잘 보면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매도하던 시장에서 이제 매수하는 외국인도 좀 생겼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종목별로 섹터별로 좀 한정적으로 들어온다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나 혹은 제약바이오 일부 그리고 조선의 일부를 보면 외국인도 분명히 이제 매수세를 유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매도를 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매수를 하는 입장의 외국인들도 분명히 이제 나왔다. 그리고 그 시세가 이번 주만 보면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뭔가 이제 희망을 조금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은 관세 영향 때문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3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관점에서 이제 공매도 관련 구체적인 시행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빨라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증시가 지금 아주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선별적으로 종목 선정을 잘하면 수익을 좀 꿰낼 수 있다라는 이제 부분이 증시에 반영되는 점도 투심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우리가 글로벌 증시 대비 올 한 해만 놓고 본다면 어쨌든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라고 보면 지금 이제 증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어가는 가도기에 들어오는 것이 눈에 많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리 우리 지수나 이 종목단에서의 지금 주가 수준이 싸다고 하더라도 우리 둘러싼 환경을 보면 그렇게 살 이유가 많은 장은 아닌 것 같아요. 밤사이에도 미국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CPI 최신 지표 전년 동월 대비 3.0% 다시 3%대로 올라섰다라는 이걸 보면은 금리 인하도 그만큼 뒤처질 것 같고 최근에 파월도 금리 인하 천천히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거 보면 사실 투심에 좋은 뉴스는 아니거든요. 다 이겨냈어요. 근데 일단 CPI 얘기부터 해보죠. 미국 물가 인플레이션 문제 다시 도드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겁니까? 일단 지금 도드라진 건 결론적으로 나왔는데 1월 달 물가인데 이제 트럼프의 반응은 뭐였냐면 바이든 정부 탓을 했죠. 예. 뭐 늘 그렇죠. 네, 언제나 그렇게 했는데 그렇죠. 지금 시장은 이미 이제 어떻게 읽고 있냐면 베센트가 최근에 이제 재무장관이 말을 한 걸 보면 우리는 이제 기준금리보다는 시장금리를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 시장금리를 잡겠다는 얘기는 미국의 이제 모기지라든지 자동차 할부 관련된 이제 이자를 책정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인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타겟팅해서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어제 물론 한 0.1% 정도 튀었지만 사실상 그러면 채권 발행을 바이든 정부 때 대비해서 더 늘리지 않겠다. 오버행 그러니까 한마디로 롤오버만 계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얘기는 결국엔 채권 수요를 늘리고 더 발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채권 수요가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은행에 대한 제조를 푼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이 나올 텐데 그런 쪽으로 지금 시장은 이미 먼저 읽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엔 이제 금리를 튀지 않게 하고 유가를 좀 안정시킨다라고 하락시키는 요인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사실 물가는 오히려 잡히지 않겠냐라고 지금 보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의 분쟁 이런 것들도
일단 이스라엘 쪽은 중지를 시켜놨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지금 중지를 시키면서 러시아와 이제 뭐 이따 좀 얘기하겠지만 뭐 1시간 반 이상 푸틴과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엔 러시아한테 줄 수 있는 당근과 채찍을 구별해서 얘기할 텐데 결국엔 미국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려면 러시아의 일단 제재, 원유 관련된 제재를 좀 풀어주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긴장이 좀 완화된다라고 하면 유가가 하락하는 게 가장 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미국에서 주구장창 판에서 유가를 낮추는 것보다는 중동 쪽의 평화를 가져오면서 사우디의 증산을 요구하고 오히려 이제 러시아 쪽의 원유를 좀 전 세계에 풀 수 있게 만들어 주면서 유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사실은 물가는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튀었지만 뭐 2월 달도 그 기조 전월 대비해서는 좀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좀 중기적으로 보면 올해 안으로는 물가는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대표님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미국 물가. 비슷한 생각이긴 하고요. 그 어제 이제 CPI 지표 발표를 보면 그 긍정적인 부분과 이제 우려감이 섞여 있는데 이제 우려감은 우리가 그 과거에 이제 얼마 전까지 금리가 인상되던 시기에 CPI 지표 잘 대루지 않은 초롱성의 이제 주택 관련된 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렌트비나 주택 관련된 비용이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면서 꺾이지 않는. 그러니까 뭔가 넘을 수 없는 벽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뭐 주택 관련 지표도 조금 상승을 했지만 에너지 관련된 부분, 식료품 관련된 부분, 뭐 중고차 관련된 부분 다 조금씩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예상치보다 조금씩은 올라왔지만 이게 이전처럼 넘어서기 힘든 섹터나 벽이 있다는 것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네. 이게 일시적인 가능성이 또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CPI가 앞으로는 예상보다 계속해서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를 거치면서 연말 소비 시즌을 거치면서 대부분 재고와 관련된 물량을 할인해서 털어내고 난 다음에 1월 달에 신제품이나 가격에 대한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수치가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절적 요인을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렇게 네. 본다면 계절적 요인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CPI 자체가 이제 그렇게 우려스럽진 않다라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CPI 지표 자체가 이 3.5 아래로 내려면 증시에 반영되는 민감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3.5 아래에서 지금은 그 노이즈가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민감도는 일단 떨어져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이제 에너지 관련된 얘기를 언급해서 그게 약간 이슈화 됐는데 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가능성 때문에 유가가 한 2% 넘게 빠졌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토심을 좀 해보게 되었고 이제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금리가 인상되던 시기에 비해서는 물가 관련된 지표들이 반영되는 민감도는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 중간에 노이즈가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수치가 3.5로 넘어가는 수준이라면 분명히 이제 경고등이 켜지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 정도 수준에서 0.12 정도 노이즈는 시장에 크게 개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지금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국채 발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사실 뭐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유가를 낮추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또 반영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쇄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파월의 기조는 바뀌었지만 그게 금융시장 근간을 흔들 만큼 그렇게 파급 효과가 크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3월 FOMC에서 현상준 대표님 지금 금리를 그냥 동결하는 쪽으로 무게가 점점 실리긴 하는데 이거는 괜찮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국내 증시에 아무래도 영향은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는 하죠. 근데 오늘 1%대 코스피가 강세를 보인 거 보면 아랑곳하지도 않은 그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는 거고 예전 같았으면 되게 작년 말만 해도 특히 금리가 피봇하던 그 시점만 돼도 금리에 관한 멘트만 하나 나와도 되게 출렁이었었는데 이젠 뭔가 좀 시큰둥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주요 변수가 되지 않는 건지 이제는 말이죠. 어느 정도 그 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내성이 좀 생긴 거 아닌가라는 좀 그런 판단도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이제 물론 이제 그 처음에 작년 이제 중반만 해도 뭐 이 금리 인하를 2번, 3번 할 수 있다. 그러다가 조금씩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좀 전략을 일본이 가끔 지금 이런 전략을 좀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금리를 이제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은연중에 이제 그 전에 이제 발표되기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일본의 금리가 인상이 됐을 때는 그렇게 시장에 큰 추격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본다고 보면 이전에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반응,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일회성에 그칠 수도 있다. 한 1회나 아니면은 잘못 동결로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금리 이제 오늘 이제 CPI 부분에서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네. 관세를 이거를 과연 이제 제대로 다뤘을 때 만약에 그냥 뭐 수단으로 다루지 않고 이제 목적성으로 이거를 만약에 때렸을 때 이게 물가가 정말 많이 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니까 국내에서는 이거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목적보다는 확실하게 수단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좀 궁지에 몰릴 수는 있겠구나. 더 이상 관세에 대해서 이제 핸들링을 좀 하는데 좀 제한이 있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국내 증시가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인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선물을 좀 과감하게 좀 들어온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다음 이제 3월에 어쨌든 이제 CPI 지수가 또 나온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내성이 생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달가운 소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관세 공격의 포문을 열고 이제 막 하나둘씩 카드를 꺼내 들고 있는데 이 물가 부담을 안고서 이제 만약에 관세를 딱 때리려고 하니까 뭔가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세에 있어서 협상력이 좀 약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 나오고 있는데 이건희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협상력이 약해졌다고 해도 트럼프가 지르면 협상이 되죠. 예, 트럼프는 트럼프다? 예, 그럴 네. 수밖에 없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큰 기조인데 처음에 취임 전부터 취임 직후까지는 보편 관세를 얘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이름은 보편 관세라는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내용이 안 나오고 상호 관세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상호 관세 관련돼서 벌써 이제 상호 관세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전 세계 물가를 좀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상대방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쪽에 맞춰주는 형태로 이제 가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이제 인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수입하는 물건들에 대해서 미국과 동일한 지금 관세를 적용하겠다라고 지금 먼저 꼬리를 내렸죠. 정확히는. 그리고 근데 지금 유럽을 타겟으로 해서 유럽의 자동차를 아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유럽에서 미국에 수출되는 자동차는 2.5% 관세밖에 부과 안 하는데 너희들은 왜 우리한테 10%를 주냐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죠. 그럼 결국에는 유럽이 낮출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오히려 이 보편이 아니라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각각 개별의 협상 여지가 있는 거지만 또 하나는 또 물가를 오히려 낮추는 효과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지금 이제 더 무서운 거는 국가별 이렇게 상호 관세가 더 무서운 게 아니라 품목별로 공격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타격을 더 많이 주겠죠. 그래서 뭐 철강처럼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품목별 관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을 보일 거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자동차가 주가가 많이 안 좋았는데 그게 좀 유예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하원 의장이 발언이 나왔죠. 의약품과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은 한국 거는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호관세에 포함되지 않을 거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오늘 뭐 2차 전지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여전히 이제 품목별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실질적인 협상과 어떻게 보면 공격용 카드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단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면 국내는 뭐 반도체, 자동차 이 두 개가 가장 또 핵심이니까 2차 전지까지 세 개가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미국에서 정책이 나오느냐, 트럼프 입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직 IRA 관련돼서는 전혀 발언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어떤 발언이 나올지 진짜 이런 것들도 아직은 좀 변수로 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저희가 나눠볼 주제를 우리 이건희 대표님이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관세 공격이 줄지어서 나오고 있는데 다음 타깃이 우리가 걱정했던 게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이 다음 타깃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오늘 증시가 반등한 또 배경 중에 하나가 자동차와 의약품은 관세 대상에서 일단 예외가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자동차 퍽 튀어 올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할까요? 자동차 의약품이 관세 대상에서 예외가 된다. 가능할 것도 같고 불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라고 보면 결국 지금 트럼프의 이제 관세 정책이 일관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관되지 않다라는 것은 최초의 그 당선 직전에
부터 나왔던 그 보편적 관세 부분이 중간에 당선 이후에 느닷없이 취임하자마자 탄소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탄소세 얘기가 나왔고 다시 이번에는 이제 상호 관세로 또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결국은 트럼프는 이제 속칭 얘기하면 상대방의 이제 반응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국 내 금융시장의 반응, 기업의 반응, 그리고 상대 국가에 대한 반응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능동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자동차나 사실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관련된 부분을 보면 사실 제약바이오나 반도체는 관세를 부과해서 별 이득이 미국이 실제적으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나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그게 전부 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로 다 전가된다라는 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부분은 최근에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 상승의 원인이 그 근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당선 직후에 이제 머스크가 했던 발언이 있었죠. 예를 들면 비만과 같은 부분에서도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약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러니까 이 헬스케어 쪽에서 많은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려면 약가를 제약회사를 압박해서 약가를 인하하거나 혹은 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관세를 매겨서 예를 들어서 약가의 인상을 유도한다라고 하면 정책상은 이제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현실적인 단계로 관세 부과가 들어가다 보면 이해상충에서 맞지 않는 구간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피해가려고 하다 보니까 보편적 관세라는 표현에서 그러면 상대방의 보복 관세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탄소세를 활용해 볼까? 그러니까 베센트 입에서 나왔던 부분을 보면 네. 그러다가 이제 그게 또 맞지 않는 부분, 기후변화에 타이트하는 부분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번에는 이제 상호 관세라는 부분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상호 관세는 좀 전에 이건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를 높이는 게 아니라 서로 낮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뭔가 적용을 하겠다라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유연성을 좀 부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오늘 밤에 아마 그 상호 관세 적용되는 국가를 발표할 건데, 이거는 사실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같으면 상호관세 적용하면 이미 관세 98%를 폐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밤에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보면 사실 해당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상호관세라는 표현을 썼지만 표면적으로는 상호관세고 내면적으로 보면 미국의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다 포함될 거라는 부분이 과시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항목별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약바이오나 반도체는 우리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던 부분은 있지만 이제 자동차는 좀 의외였죠. 그러니까 이 자동차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를 보면 물론 이제 GM이나 미국의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관세 부과에 반기를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우회 수출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한데 그게 이제 막힐 수 있다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이 자동차는 어쨌든 경기 소비재의 정점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소비재 최고 정점이 자동차인데 이거를 관세 부과해서 예를 들어서 가격을 올리 상승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인플레이션에도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자동차는 미국의 소비 구조에서 가장 정점이 있으면서 이 민심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하원 의장 입에서 피해갈 수 있다는 부분이 나오는 걸 보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예측을 하지만 트럼프 정권의 지금 대응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 미국 내 금융시장이나 기업들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계속 수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해가지고 반응을 한다라기보다는 결국은 세부 수칙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리액션을 하느냐의 문제로 좁혀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멕시코나 그 캐나다가 보편적 관세 얘기 나오자마자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그 보복 관세 얘기를 바로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반도체나 특히 자동차는 우리도 상당 부분 대응책을 가지고 미국이 오늘 발표를 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협상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결국은 자동차나 반도체나 제약바이오가 현실화될 가능성, 관세부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많지 않겠지만 충분히 협상에서의 역할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도 이제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우려스럽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건 무의미하잖아요, 사실. 지금 이건희 대표님하고 이지한 대표님 말씀드리면 사실 트럼프 마음이라는 걸로 결론이 내려지는데, 부과가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서 질문을 해보는 게 낫겠어요, 차라리. 부과가 됐어요, 자동차에 만약에 상호관세 대상 한국산 자동차 포함됐어요. 그럼 이제 어떤 타격이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작년에 대미 수출이 한 1,600만 대 정도 했더라고요. 그중에 800만 대 정도는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800만 대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했더라고요. 그럼 딱 산술적으로 보면 그 800만 대는 관세 대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25% 관세라고 하면 딱 그 800만 대에 대해서는
곱하기 0.25가 더 가격에 붙는다라는 거고, 그건 미국산 자동차랑 부딪혔을 때 그만큼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거고. 그렇죠? 네. 이거는 타격이 상당히 심한 것 아닙니까? 절반 정도가 관세 대상이 됐으니까. 이제 그 우리보다 더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마 현대차 그룹이겠죠. 당연하겠죠. 저희 밥줄인데. 예. 근데 이제 대책은 하나죠. 관세를 부과했는데 정부가 협상을 못하거나 본인들이 대응이 안 되면 현대차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 공장을 그쪽에 더 짓겠다. 그러니까 유예를 해달라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제 개별적인 협상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뭐 트럼프 백악관에서 지금 올려놓은 거 글 보면 한국처럼 해라라고 지금 하면서 한국이 투자했던 얘들 자꾸 투자하겠다고 우리 하는. 기업의 예를 자꾸 들어요. 예. 불편하게. 근데 사람 불편하게. 근데 실제로 일본이나 대만이 열심히 뭐 설레발을 치고 있지만 사실은 투자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했거든요. 바이든 정부 때. 그 얘기는 결국엔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주냐의 문제고, 당장의 영업이익은 그렇게 되면 거의 뭐 지금 10%대까지 영업이익률이 나오는데 현대차 그룹이 지금 이게 좀 줄어들겠죠. 당연히 한 5%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 뭐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멘텀 주가 차원에서는 현대차가 어떻게 대응을 해주느냐. 제가 알기로는 그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그러면 이제 조지아 공장 옆에 또 부지를 마련해서 더 확대를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정부가 대응하느냐 아니면 현대차 그룹에서 대응하느냐,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현재 지금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반응을 즉각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면 지금 현대차가 그래서 정의선 부회장이 왜 트럼프 취임 때 물론 이제 기부금 내는 것도 보면 사실은 거의 기본급을 냈긴 했지만 그래도 이름을 올려놨던 이유는 이런 거에 대한 포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는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유예 얘기도 자꾸 나오고 있고 한국이 제외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네. 이게 답을 낼 수는 없지만 네. 아마 현대차 그룹 내에서 대응이 나오면 주가의 충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의선 회장이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 큰아들과의 골프 라운드에 동행했다라는 보도도 오늘 알겠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무슨 트럼프 일가가 왕족도 아닌데 가서 무슨 조공하듯이 지금 따라다니고 돈 주고 뭐 골프 같이 치고 뭐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니까, 반대로 현 대표님 그러면 유예가 됐어요. 오늘 현대차가 크게 반등했잖아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결론이 나면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현대차 주가 더 크게는 자동차 섹터 더 크게 튀어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이제 관세 부분이 과연 부과가 될지에서 저는 한 60, 70% 아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좀 하는 편이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의 이제 수입 품목의 그래프를 쭉 보면은 상단에 1, 2위를 의약품 그리고 오늘 이제 면제를 해줬던 자동차, 신규 자동차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호 관세를 매기게 됐을 때 미국에 직접적으로 사실 타격이 제일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뻐서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뭐 자동차 부분에서 뭐 투자를 많이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그 종합적으로 의견을 내서 이게 면제해 준 게 아니라 네. 자국 위주의 어쩌면은 자기네 나라들의 자기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면제를 해주려고 하는 거다라는 그렇게 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그게 더 신빙성이 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현대자동차 입장으로서는 이제 지금 오늘 이슈가 나왔지만 뭐 이게 번복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그게 이제 이슈로만 좀 나왔지만 확정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만큼의 더 주가에 더 반영이 돼서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죠. 네. 관세 이슈 말고요. 현대차를 다른 측면에서 좀 분석을 해보죠. 최근에 중국 BYD가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테슬라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자율주행을 더 싸게 공급하겠다. 전 차종에 뭐 도입하겠다. 이런 이제 비전을 밝혔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 BYD 기술이 얼마나 올라왔길래 이런 자신감을 내비치는 건가. 그러면 테슬라는 테슬라고 현대 기아와도 결국에는 시장의 승부를 보게 될 텐데, 현대 자율주행은 이거에 비견될 만큼 기술 수준이 올라와 있나? 맞붙었을 때 경쟁이 될까? 뭐 지금 사실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으로 따지면 현대가 훨씬 더 위에 있죠.
그건 맞긴 한 건데 새로운 이슈들이 터져 나오는데 거기에 현대차가 잘 대응을 하고 있나? 이 측면에선 어떤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현대차 자율주행 능력이 그렇게 가소평가할 만큼 낮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AI라는 부분이 접목되기 이전에는 좀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테슬라형처럼 카메라 많이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쪽을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딥러닝을 많이 해서 축적된 정보를 가지고 파악한 게 맞느냐는 이제 갑론을박이 굉장히 이어졌는데 이게 AI가 접목되면서 이제 한 방에 다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BYD 모델이든 현대차 모델이든 테슬라 모델이든 이제 논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AI를 통한 딥러닝을 통해서 카메라 대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축적된 데이터 정보를 바탕으로 나가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앞으로 기술적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제는 뭔가 남들과 다른 차별화되는 시점은 아니라 그러니까 보편적인 이제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현대차가 뭐 자율주행이 지금 뭐 수준이 낮다 이렇게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BY든 테슬라든 현대차든 차별화가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표준화되는 데 있어서 누구 이름이 이제 먼저 걸리느냐는 부분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충전소 표준화 모델이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정리가 다 되고 있죠. 그러니까 현대차도 역시 마찬가지고 테슬라 모델에 모듈을 써서 이제 쫓아가는 부분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차이 자체가 이제 차별화되지는 않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전기차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가격과 편의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장의 차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을 넘는다 보면 네. 저는 현대차가 비전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내연기관차에서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BMW나 벤츠와 아무리 경쟁을 하더라도 전장이 아무리 좋게 꾸미더라도 디자인이 좋더라도 그러니까 극복할 수 없는 건 엔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엔진 싸움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디자인이나 전장이나 혹은 배터리와 2차 IT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현대차가 그렇게 밀릴 거 없다 보고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 미국에서 판매됐던 전기차를 보면 1위부터 10위까지가 예를 들면 테슬라 7개, 6개 모델을 제외하고 나면 현대차, 기아가 3개가 들어갔잖아요. 하나는 이제 나머지 폭스바겐 모델이고 그러면 현대차가 굉장히 선방했다 보여지고 여기에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더하면 현대차는 이제 가치가 예전보다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현대차가 예전처럼 저가형 중성차를 파는 경쟁이 없는 가격 경쟁만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파고가 있다 하더라도 현대차가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관세가 부과된 부분에 따라서 되지 않는 데 따라서 영업 이익에 관련된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크겠지만 우리가 이걸 잘 보면 어떻게 보면 결국 미국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관세를 부과해서 세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한국 같은 그 하이테크 기업들은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를 받지 말고 공장을 지으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응은 예를 든다면 대만의 TSMC를 잘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TSMC 같은 경우는 공장을 짓겠다는 공언을 일본이나 미국이나 굉장히 크게 잘 하고 있죠. 근데 공장 짓는 속도 굉장히 느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안 짓냐 못 짓냐를 가지고 따지겠다고 할 정도로 공장의 증설 속도가 굉장히 오래 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고 그게 오늘 내일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그걸 협상용으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관세 협상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건희 대표님. 예. 올해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1차전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지금 테슬라는 6월에 로보택시 공개. 또 어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정이 돼 있고 비아디가 지금 질렀죠. 예. 현대차는 아마 올해는 레벨 3 단계 정도의 자율주행은 아마 선보여야 되지 않을까. 원래 2020년에 최초 계획 내놨다가 지금 미뤄지고 있는데 올해가 딱 지금 그럼 만나게 되는 시점인 것 같거든요. 한판 승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 지금 송도에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레벨 3 관련돼서. 네. 근데 지금 저는 조만간에 결과는 나올 걸로 보고 있고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나올 걸로 보는데 현대차 요즘에 신차 자율주행 기능 저 켜보고 한번 다녀봤는데 생각보다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레벨 3가 아니라 레벨 2 정도 조금 떨어지는 걸로 보는데도 잘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비아디가 워낙 지금 전기차와 자율주행을 접목시켜서 공격을 하겠다. 뭐 전기차 가격도 싼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 자율주행 탑재까지 한다라고 하면 경쟁력은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중국에서 만든 차를 과연 선진국에서 얼마나 사주느냐의 문제. 시장 확대의 문제가 좀 남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현대차는 지금 고급 그러니까 아주 저가 차량이 아니라 이제 중에서 고로 올라가는 형태까지 올라와 있죠. 지금 제네시스 라인이 잘 팔리는 걸 보면. 근데 우리나라 그렇게까지 하는데 한 20년 넘게 걸렸습니다. 20, 30년 걸렸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 지금 당장 물건을 풀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싸서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사실은 거부감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이제 중국의 그 공격은 물론 이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현대차가 잘 이겨낼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지금 현대차를 우리나라 분들은 보면 현대차 주식은 사는데 현대차는 안 사신다 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강남에서. 네. 예. 근데 사실 지금 저는 제일 재밌는 게 벤츠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이 제일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물론 불도 한번 났지만 유럽 브랜드의 전기차가 결국에는 배터리는 다 우리나라 거고 전장 부품도 대부분 우리나라 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거를 사면 되잖아요, 그냥. 예, 그래서 사실 현대차도 저는 오히려 너무 폄하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저평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지금 저는 이번에 자율주행 관련돼서 한번 큰 판이 붙으면 현대차가 오히려 숨은 강자로서 한번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룹주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삼성그룹주, LG그룹주, SK그룹주 이런 얘기 하는데 요즘의 대세는 한화그룹주라고 합니다. 현 대표님. 요즘에 뭐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네, 이 되게 뜨거워요. 오늘 또 뭐였죠? 오늘은 한화비전까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런 거죠? 왜 이렇게 뜨겁죠? 한화그룹주가? 그러니까 이제 그룹 이제 재편에 이제 나서는 것 같고요. 이제 한화오션 요새 뜨겁지 않았습니까? 이제 조선주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재편을 하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하나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제 구조적인 부분을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인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많이 흩어져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 지분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이제 구심점을 잡고 이제 구조적인 부분을 이제 개편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어찌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한화 같은 그룹은 이제 방산 그리고 조선 이 두 가지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일 대응을 할 만한 그런 섹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반도체도 결국엔 끌려다니고 자동차도 지금 무슨 이제 어떤 관세에 대해서도 지금 되니 안 되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흔들리는 그런 과정이 많이 있는데 어찌 보면 방산하고 지금 조선만은 유일하게 우리가 좀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한화가 이렇게 어찌 보면은 지금 타이밍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삼남 아닙니까? 일남, 이남, 삼남 네. 구조 체제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선대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그런 이제 과정을 이제 잘 이제 개편하고 있다. 그래서 일남, 이남, 삼남을 나오는데 특히나 오늘 한화 비전은 이제 삼남이죠. 이제 이제 삼남 쪽으로 이제 몰리게 되는데 네. 거기 부분에도 이슈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한화 로보틱스가 거기에 이제 지분이 지금 아직 상장은 안 되어 있는데 요새 또 로봇이 핫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화 비전이 이제 모기업으로 있고 한화 로보틱스가 이제 자회사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아워홈 요것도 오늘 인수했죠? 인수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부분도 성공적으로 어제만 해도 이제 거의 한 80-90% 된다라고 얘기만 있었지만 뭐 실질적으로 뉴스가 나오진 않았었습니다만 확실하게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새 한화그룹의 전반적으로 어찌 보면 농담으로 뭐 하나 이글스만 빼고 모든 게 다 잘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모든 그룹에서 다 지금 재편이 잘 되고 있는 거 그런 것 네. 같습니다. 현 대표님 굉장히 순간 위험한 발언을 하나 이글스를 건드린 게 이게 쉽지 않은 선택이신데 본인이 잘 책임지시고요. 네. 어쨌든 전 하나 이글스 응원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조선 이야기를 요즘에 참 많이 했는데 조선과 관련해서 미국이 우리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최근에 그 해외에서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그런 법도 지금 발의가 되고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이게 조선 섹터가 지금 강세를 보이는 이유기는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 많이 올랐다라는 좀 고점론, 과열론이 있는 것이고 아니다. 흐름상 지금 더 조선 섹터의 강세를 더 점칠 수 있다라고 시각이 좀 갈리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쭙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먼저 질문드립니다. 일단 지금 미국에 저는 조선이 좀 과열이 돼서 조정을 한번 주고 갈 거라고 봤는데 조정을 안 주고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사죄를 좀 드리고.
근데 일단 지금 어제 나온 뉴스에 따르면 이제 공화당 의원들 2명이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해안 경비 준비태세 보장법 이런 것들 발의하면서 결국엔 주 내용은 외국에서도 군함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형태인데 그러면 아무나 만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엔 동맹국 이런 건 이제 꼭지가 붙어 있겠죠. 그러면 아마 한국이 수혜를 볼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어제 하나오션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나머지를 다 끌어올렸고요. 최근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돼서도 뭐 실적이 좋았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더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뭐 답부터 말씀드리면 조선주는 지금 단기 과열 양상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지나치게 선반영됐다. 현대중공업도 올라온 이유도 결국에는 MRO라든지 군함 건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급등이 나왔고요. 물론 이제 추후에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돼서 완성이 된다라고 법안이 이제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 또 한 번 상승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네. 조정은 좀 받아야 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예전에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물보안법 통과된다라고 해서 7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끌어올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부분과 약간 좀 비슷하다. 법안이 근데 통과될지 안 될지는 지나봐야 아는데 그럼 공화당이 발의했으니까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화당이 지금 한석 앞서고 있잖아요. 하원에서. 상원에서. 예, 하원에서도 하원이 아마 한석일 텐데. 예. 제가 검색해 볼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한 5명 정도의 그 흔하게 얘기하면 도라이 같은 또 공화당에서도 반대를 하는 그런 의원들이 항상 나올 수 있는 게 미국 의회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지금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의회 쪽으로 넘겨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걸 지금 최대한 끌어서 쓰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 보면 여전히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를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뭐 길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악재로 좀 약간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공화당 의원이 발의했으니까 무조건 통과되니까 조선주 계속 날아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오바일 수도 있다. 지금 현대중공업 밸류에이션, 하나오션 밸류에이션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결국엔 실적으로 메꿔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지 여부는 조금 더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 조선 섹터는 단기 과열이다라고 예, 맞습니다. 보시고 이제 참고로 제가 확인한 거는 하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219석, 민주당이 215석, 4석 차이가 나고요.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입니다. 어쨌든 공화당이 양당 예, 모두 위에 있다라는 점은 분명하고요. 자, 일단 조선 섹터에 대해서 단기 과열이다라고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이지현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실까요? 저도 이제 단기 과열로 보죠. 다만 이제 이 단기 과열이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부분은 이제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로 접근하실 수는 없겠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어디까지 갈지 끝까지 가봐야 되는 상황인데 조선주도 이제 지금 보면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급등을 하지만 현대미폰조선 같은 경우는 급락을 하거나 삼성중공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좀 덜하거나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실적 기반으로 다 같이 상승은 하지만 핵심 모멘텀에 이제 걸려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가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미국 관련돼 있는 방산 수주를 할 수 있냐 없냐 여부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에 이제 굉장히 크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제 펀더멘탈보다는 모멘텀에 가까운 투자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적이 나쁜 건 아니지만 단기 가격권에서 모멘텀 투자는 이제 상승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때 갈 때까지 간다. 오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어제 하나오션이 상승하고 난 이후에 이 다음번 수주는 아마 이제 현대중공업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뭐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사실 우리나라 조선업종들이 워낙 수주가 많기 때문에 네. 추가 발주가 들어오더라도 이걸 소화할 수 있냐 없냐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근데 도크가 없다. 없잖아요. 네, 네.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나온 뉴스는 현대중공업이 뭐 도크 한두 개를 비워두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도크를 비워두는 이유가 미국의 방산 관련돼 있는 뭐 군함이나 이 수주를 위해서 비워두려고 한다라고 뉴스는 나오긴 했는데 사실 뭐 이거를 우리가 100% 지금 현재 뭐 수주도 하지 않았는데 도크부터 비운다는 자체가 이렇게 맞느냐 여부는 사실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항상 조선주에 접근할 때 가장 그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항상 수주가 많았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는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데 네. 나중에 보면 그 수주 대비해서 실적은 못 따라와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주의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수주가 됐고 정상적인 수주인지 이윤이 많이 남는지 혹은 수주 조건에 의해서 이게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구조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항상 조선주의 그
로가 좋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감안을 하셔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매도할 이유는 없겠죠. 끝까지 가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펀더멘털에 근거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셔야 되고 다만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이 또 임박할 때는 좀 비중을 줄여가면서 이게 조금은 좀 유연하게 조선주는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야기 잠깐만 짚고 넘어갈까요? 현 대표님. 엔비디아 관계자들이 삼성전자 공장에 실사를 나왔다. 이 보도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지금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에 대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실사를 했다라는 거는 그럼 뭔가 다음 스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사를 나온 건가? 퀄 테스트 정말 통과 가시권에 들어왔나? 이런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물론 삼성전자 주가는 오늘 뭐 움직이진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주가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도는 것 같아요. 이제 재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이제 한 번 더 도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6세대죠. 이제 1X, 1Y, Z 그리고 A, B, C, 그래서 6세대 지금 와 있는데. 지금 일시 6세대를 이제 과연 이제 이전에 이제 B에서 이제 C로 넘어가게 되면서 수율이 좀 나오지 않는다는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네. 볼 때는 이제 어느 정도는 가시권에 그래도 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전에도 경영진에서도 얘기가 나온 바로는 이제 올해 빠르면 올해 뭐 하반기에도 뭐 가능하다는 얘기도 좀 나왔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점검차 나온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인들의 움직임도 사실은 그런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닥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삼성 주가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보면은 외인들의 매집이 계속 잘 들어오고 있는 것이 좀 보이고 있고, 네. 특히나 지금 이 자리가 삼성전자에서도 자사주를 계속 매입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을 어느 정도 맞춘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실사가 나오는 거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설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이전에 있었던 이제 발열 부분도 어느 정도 좀 해결이 좀 돼서 이제 퀄리티 테스트가 곧 조만간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좀 보고는 있고요. 어쨌든 이제 최근에 이제 평택 공장을 이제 뭐 돌리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면서 네. 삼성전자 이제 바닥권이라는 이제 주가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힘을 받는 그런 모양새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지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재건주 또 올랐습니다. 왜 올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로 휴전 협상에 들어갈 거라는 신호가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시간 반 동안 통화를 했답니다. 그럼 이제 정말로 평화협상에 착수를 해서 정말로 전쟁이 종결되는 거를 그려볼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재건주가 올랐고요. 여전히 그래도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게 맞겠습니까? 일단 재건주가 한 2년, 지금 한 3년 됐잖아요. 지금 전쟁 난 지가. 네. 좀 있으면 3년이 다 돼야 하는데 그 사이에 재건주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줬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는 건설기계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고 있는 중이고, 여전히 이쪽은 건설기계 쪽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네. 지금 주가는 너무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 종전이나 휴전이 생각보다 빨리 되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뉴스가 나올 때 급등하면 한번 팔고, 또 많이 빠졌을 때 다시 한번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런 말이 있죠. 자, 오랜만에 상승세 분위기를 탄 국내 증시, 물 들어온 김에 최대한 힘을 내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높이 올라가길 바라봅니다. 오늘 장도 수고 많으셨고요. 경주만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